옛날 옛적에 플라톤이라는 노쇠한 철학자가 작은 마을에서 학생들에게 그의 위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열정적인 학생 중 한 명인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조금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데아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세상의 진정한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플라톤은 그런 알렉산드로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이데아의 세계를 체험할 기회를 주마. 그는 알렉산드로스를 이끌어 마을 외곽의 깊은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너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동굴 안은 어둡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곳이 이데아의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물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 벽에 자리 잡고 있는 희미한 빗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빛을 봐라. 그 빛은 밖에서 오는 진짜 태양의 희미한 형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렇게 이데아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자 알렉산드로스는 점점 이 철학적 교훈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로 돌아오자 그가 길에서 마주친 물건들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이제 단순 한 물체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모두 완전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는 시장에서 아름다운 꽃병을 보았습니다. 꽃병의 곡선은 마치 자연이 법칙을 거스르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예술작품이라 칭송하며 그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꽃병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세상 너머에 있어. 시장을 지나던 철학자들, 상인들, 그리고 아이들은 알렉산드로스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감각이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완전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 작은 마을은 새로운 철학적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사물을 사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놓인 완전한 형태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이론은 이 마을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로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 영향력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배울 수 있고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완전함을 찾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중심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테네의 시장을 지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화창했고 사람들은 그저 평소처럼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걸음을 멈추고 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소크라테스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지닌 카리스마 덕분에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나는 무지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소크라테스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농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이는 그저 고리타분한 철학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문자답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네. 그것이 나의 지혜의 시작이지. 그 말을 듣고 한 젊은 상인이 그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드라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젊은 친구야. 우리는 모두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네. 예를 들어보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네. 소크라테스는 땅에서 작은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 돌이 언제 생겨났는지를 아는 사람 있는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시게나? 우리는 이 돌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른다네.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 이제 모르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질문은 우리를 새로운 지식의 여정으로 안내한다네. 그러자 이번엔 교육을 받은 한 철학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무지를 깨달았지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질문을 즐긴다네. 젊은 철학도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나의 무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나 스스로를 더 나은 아테네 시민으로 만들게 했다네.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어야겠군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네.
아이들이여,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니 말이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철학자의 말을 곱씹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는 단순히 무지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테네를 넘어 먼 시간과 공간을 지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유명한 이야기꾼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봄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모두의 관심을 끌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커다란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의 멀리 떨어진 곳에 무한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신비로운 힘이 깃들여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종족의 전설에 따르면 무한의 숲 깊숙한 곳에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무한한 지식과 힘을 주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 의지를 마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갔다 소식이 끊긴 이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젊고 야심찬 탐험가 엘리엇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숲의 이야기를 듣고는 불타는 열정과 함께 무한의 숲을 탐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엇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궁금해하며 기대와 우려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엇은 숲으로 향하기 전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것을 정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란다. 숲으로 들어선 엘리엇은 길고도 어두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 없이 전진했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감춰진 불안과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마다 엘리엇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숲속에서 여러 생물들과 마주치면서 엘리엇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단지 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숲을 헤쳐나가던 엘리엇은 마침내 거대한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엇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힘을 소유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평생 그 힘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엘리엇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는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가 강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온 엘리엇은 숲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힘의 의지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며 각자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힘을 찾는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체의 힘의 의지의 중심 사상을 재미있고 교훈적으로 풀어낸 요한의 명연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서로의 잠재력과 의지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지의 베일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항상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도 마을 회관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마을의 분배 기준은 너무 불공평해요.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합니다. 동쪽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존슨 씨가 강하게 주장했다. 그럴 수는 없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이웃 마을에서 온 상인 리처드 씨가 반박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회의가 이어지는 중 회관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이름은 롤스 할아버지였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네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이 기회에 우리가 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롤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를 기울였다. 이 게임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정체, 능력, 지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돌아가야 하네. 마치 무지의 베일을 쓰고 말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상해보게나?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수군댔지만 흥미로운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평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들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나이가 젊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나리오를 고민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의 규칙을 설정하는 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무렵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한 주민은 모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에게 공정한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도달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원칙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생각했을 때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지의 베일 효과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떠나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롤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통해 진정한 공평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준 것이었다. 이후로 무지의 베일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게임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이 마을은 모든 주민이 더욱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었다.